외교학과 나와서요.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을 파리에서 보내고 세종연구소에 취직을 해서 한 28년 근무하고 뭐 좀 여기저기 뭐 강연도 많이 하고 방송도 출연 많이 하고 그래서 한국의 민주당 정부하고 좀 가까워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립외교원장을 이제 저를 임명을 해 주셔서 한 1년 8개월 정도 근무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세종연구소로 돌아와서 계속 연구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새 정부가 또 들어서서 이재명 정부의 그 국정 과제를 이제 선정하는 외교안보 분과의 분과장으로서 한 2달 일하고 지금은 이제 그 국정기획위원회는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종연구소에 지금 명예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재명 정부의 그 대외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많이 아는 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라 그런 취지로 저를 이제 이렇게 강연 요청을 있어서 제가 오늘 나왔는데요. 사실 뭐 역사나 대외 정책이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여기 계신 그 선생님들 선배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고견을 가지시고 그렇게 그러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뭘 생각하고 있냐 하는 건 이제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정부의 뭐 국방정책, 외교정책, 통일정책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의 배경이 되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독일 통일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대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는 늘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그러한 취지하에서 지금 국방 외교 통일 정책을 이렇게 수립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한 너댓 명씩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에서 나와서 각 부서의 의견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실어 나르고 또 우리 그 전문위원이라고 있어서 학자들 지식인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토론을 하고 다시 이걸 또 부탁을 하면 다시 해오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집대성에서 된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그 대외 전략의 기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 통일의 배경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오늘도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대북 메시지가 굉장히 주조를 이룹니다. 그런 대북 정책이 아마 제일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대북 정책이 지금 한마디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제 가고 또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도록 측면에서 지원하고 또 만약에 정상회담이 되면 그걸 잘 활용해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한다. 이런 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왜 이렇게 망가졌나 하는 거를 대표적으로 한 사례를 가지고 그럼 북한의 집권자들은 뭘 생각했길래 2020년 6월 달에 판문점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왜 폭파했을까?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뭐냐면요. 지난 그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대북 정책을 화해 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했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을 만나게 해준데 중재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화해 협력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했는데 결국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해가지고 4개항 합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트럼프가 김정은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합의문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요구를 내놔가지고 김정은은 서명할 수가 없었고 낭패를 당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자기의 공적을 따지지 않고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의 정상화 내지는 북미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왜 김정은은
트럼프한테 해코지를 해야지 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까? 이거를 이해해야 지금 다시 남북관계 정상화하려면 어떤 부분이 저들의 우리를 우습게 남한을 그렇게 우습게 본 이유가 뭐라는 거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지금 그 점을 짚어줘야 남북관계가 정상화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먼저 독일 통일의 교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2020년에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왜 폭파했을까? 미국한테 해코지를 안 하고 왜 우리한테 했을까? 그 말씀드리고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전략 과제들은 그러면은 술술술술 아마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독일 통일부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외교사 같은 것도 더 많이 공부하시고 잘 아실 텐데요. 독일이란 나라는 19세기에 비스마르크가 3번의 전쟁, 특히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까지 전쟁을 해가지고 통일을 달성했죠. 그리고 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켰습니다. 세계대전을 2차례를 포함해서 5번의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독일은 호전적인 나라다라고 이제 아주 낙인을 찍었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동서독으로 분할시켰고 그 분할이 된 것을 당연시하고 너희들은 다시는 통일하지 말라라는 걸 잠재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969년에 브란트가 총리가 돼가지고 동방정책이란 거를 실시해서 소련하고 화해하고 폴란드 묘지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리고 동서독 간의 정상회담을 몇 번 해서 그 동서독 간의 기본 조약을 맺고 기본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를 했는데 그들은 조약을 맺어서 국회에서 비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독의 국내법으로 기본 조약이 법제화됐었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사실상 국가로서 인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엔을 가입했습니다. 그게 1973년.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7년 만에 통일을 달성했습니다. 전 유럽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독일의 통일에 반대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독일 통일을 지지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통일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8.15 해방 이전에 우리가 주변 나라 해코지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나라도 해코지한 적 없고 미국하고 소련이 분할해가지고 우리가 분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나마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정부는 보수 정부 아닙니까? 보수 정부 때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흘렀죠? 34년. 독일이 유엔에 가입해서 통일할 때까지 기간보다 2배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죠? 통일은커녕 자칫하면 얼마 전에 전쟁까지 할 뻔한 그런 그 심각한 대립 상황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결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가 우리가 유엔에 가입한 지 딱 34년 4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더 유엔의 생각이 나는데 오늘 또 대통령이 유엔 연설도 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독일은 어떻게 17년 만에 통일을 했을까? 물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짧게 말씀드리는데 제 말씀에 거의 동의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오실 거기 때문에 동의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한 20년가량을 고민해서 그 결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독일하고 한국은 상황이 다른 게 독일은 전쟁을 안 했습니다. 서로가 동서독 간에 전쟁이 없어서 적대심이 없습니다. 서로 적대심이 없다는 게 굉장히 다른 거고요. 또 하나는 동독 내에 베를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 거기서 방송도 하고 그래서 그걸 전파를 방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동독 내에서는 그 서독 방송을 다 청취하고 그래서 비교적 자유의 물결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게 있었고요. 또 동독 내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그 성행해서 그 종교가 굉장히 그 민주화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일단 제외해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가 아마 제일 충격적이시라고 생각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브란트가 3인당이고 진보당이죠. 그 다음에 슈미트도 진보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헬무트 콜인데 헬무트 콜은 보수 정당입니다. 기독교 민주당인가요? 기민당이죠. 그래서 보수 정치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란트가 추구했던
동방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17년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화해협력 정책 기조를 거의 의심하지 않고 17년을 줄기차게 끊임없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소위 퍼주기를 했다 그러면 그 퍼주기의 거의 2배를 17년 동안 꾸준하게 일관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땠죠? 노태우 정부가 남북 기본합의서하고 유엔에 가입하고 기본합의서. 우리는 순서가 다릅니다. 유엔에 가입하고 기본합의서를 했죠. 그런데 그 기본합의서는 국회에 보고를 안 했고 민주평통에 겨우 보고해가지고 그냥 지금은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정부는 누구죠?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제1차 북핵위기가 벌어졌고 완전히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 열심히 한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하고 그래서 굉장히 남북관계가 접근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다시 원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다시 원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남북관계 변한 게 없다는 거죠.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원점으로 다 회귀시키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거의 미국한테 정말로 굽신굽신하면서까지 김정은을 만나라 그래가지고 한반도 평화의 봄이 다시 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틀어서 김정은은 돌아갔고 그 뒤로 이제 깜깜 무소식이죠. 그해 6월 말에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가서 3자 회담을 했는데 그때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뭐 한미연합훈련 뭐 할 거 있냐고 근데 이렇게 만나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데 연합훈련 안 할 수도 있다. 그러고 돌아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8월 달에 다시 한미연합훈련을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다시 했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뭐 다 공개된 건데요.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 각하를 저는 존경하고 신뢰해 왔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그렇게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거짓말했다는 얘기는 안 했죠, 물론. 왜 저를 또 이렇게 무참하게 실망시키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싱가포르에서도 합의를 4개를 했는데 김정은은 여러 가지 성의를 보였는데 트럼프는 자기가 해야 될 북미 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여기에 대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약속을 하고 돌아서면 까먹는 상황이에요. 김정은은 북핵 핵실험장도 폭파시켜서 붕괴시켰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장도 해체하다가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다시 복구는 했지만 해체하고 있었고요. 인질도 돌려보냈고 그다음에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도 안 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이제 김정은은 나름대로 악의 정권이라고 하기에는 성실하게 트럼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성의를 보였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하노이에서 또 새로운 요구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결렬이 됐던 거죠. 이런 게 지금 김정은이 미국하고는 회담해야 소용없다. 그 바이든이 그렇게 회담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했냐? 아니 정상회담을 해서 미국의 정상이 약속을 해도 한 발짝도 움직이질 않는 미국인데 그까짓 거 실무회담 같은 거 해서 뭐 하냐? 그 김정은의 생각은 회담하러 갈 필요 없다. 언제 하세월에 회담해가지고 정상회담까지 하고 또 정상회담을 해서 합의가 된들 쟤들은 지키질 않는데 여러분들 놀라셨죠? 약속을 안 지키는 건 북한인데 왜 저놈은 왜 미국이 안 지킨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안 지키는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보세요. 한미 FTA 체결하고 관세가 제로인데 트럼프 들어왔다고 대통령 바뀌었다고 관세 다시 25% 매겨놓고 너네 어렵지? 15%로 내려줄까 생각 중인데 그럼 3,500억 달러 투자할래? 이게 미국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만 아니라 북미 관계에서는 약속을 하고도 많이 미국이 안 지켰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런 얘기하면 저 새끼 반미 친북 이러니까 저도 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만은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앞으로라도 우리가 통일을 하고 싶으면 진보 정부가 되든 보수 정부가 되든 그냥 화해협력 정책으로 쭉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통일보다 평화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북한은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미국이 두려워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깨면 미국이 가만 안 둘 거기 때문에
지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해도 너무 우리가 사대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기본합의서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우리는 모범 국가니까 지키고 있지만 북한은 안 지켰잖아요. 저를 진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우리가 지금 왜 지키고 있냐를 저는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처리도 못하고 농축도 못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약간의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지금 단초를 잡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보시는데 저는 지금 우리는 비핵화 선언을 왜 지킬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완전히 깨고 있는데 왜 우리만 지킵니까? 통일보다 평화를 더 우선시해야 되는데 지금 어저께 간밤에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한 것도 그 기조의 근본 기조는 통일보다 평화를 더 우선시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북한 인권에 우리도 뭐 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되겠죠. 근데 개선하는 방식이 동서독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만나가지고 너네 뭐 인권 좀 어디 개선해달라. 그래가지고 개선해주면 다리도 놔주고 뭐 운동장도 건설해주고 뭐 체육관도 져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주로 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북 교류 협력을 다 끊어버리고 국제사회에 가서 북한을 욕만 합니다. 그럼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나요? 전혀 개선 안 된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국제사회 가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북한의 인권은 개선 안 됩니다. 차라리 동서독 같은 경우는 서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동독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한 명의 그 정치범을 빼서 서독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얼마씩을 줬냐? 한 수천 명을 데려왔는데요. 그 1인당 제가 최근에 계산해 보니까 약 3천만 원 정도 준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라면 북한의 인권을 개선을 위해서 요독 수용소에 있는 북한의 정치범을 한 명 빼내오는데 3천만 원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한국의 보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시라고 봅니다. 왜? 한 푼이라도 북한한테 돈 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서독은 했다는 거죠. 3천만 원씩 주면서 수천 명을 데려왔어요. 그럼 서독은 뭐 동독의 공산정권 계속 유지하라고 줬겠습니까? 진짜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만나서 우리 동포인데 인권을 개선해줘라. 그럼 내가 우리 도로도 놔주고 건설도 해주고 할 테니까 인센티브를 주면서 오히려 개선하는 그런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외교적인 상황인데요. 간밤에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그거 있었죠. 지금 엔드 이니셔티브라고 내놨는데 엔드 중에 두 번째가 노멀리제이션입니다. 관계 정상화. 남북 간의 관계 정상화는 당연히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새롭게 나온 거는 북미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걸 우리 흔쾌히 지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독 간에는 1973년에 유엔에 이제 동서독 가입하고 1년 뒤에 미국하고 동독이 수교하는 걸 서독이 다 용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지난번 일전에 대통령 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1950년에 이미 얘기한 게 남북한 교차 승인론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소련하고 중공하고 당시에 수교를 하고 북한이 일본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해라. 그걸 김대중 대통령은 벌써 1950년에 얘기했다는 거죠. 이제라도 왜 이게 새롭냐 그러면 지난번 정부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수교를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하고 나서 수교를 해야 된다 이런 순서였는데 오늘 이제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해도 좋다. 이건 이제 다분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이니시어티브를 취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동서독은 동독이 서독에게 의존하도록 물론 관세도 무관세로 했지만 굉장히 무역을 진흥하고 경제협력을 철저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경제협력뿐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독은 서독한테 완전히 종속적으로 의존하게 됐고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은 베를린에서 방송도 듣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풍요하고 자유롭고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 데다가 서독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드럽게 통합이 됐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개성공단 잘 하던 것도 그냥 막 다 닫아버리고 금강산 관광 다 닫아버리고
지금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0%입니다. 이게 통일하려고 생각하는 우리 정부가 아니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남한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지금 북한은 어디에 의존하고 있죠? 중국의 교역에 9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에 흡수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아까 저 설명드리려다 말하는 건데, 우리 한국 통일한 다음에 우리가 평양에서 원산까지 거기가 우리 국토였는데, 세종대왕 때 지금 오늘날의 국토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게 그동안의 기간이 700년입니다. 그 700년 동안은 범중국계 민족들이 와서 그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서 무너진다, 함경북도, 평안북도는 중국이 와서 차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라도 북한이 남한에 의존하게 하고 북한이 남북한은 하나의 동포라는 걸 계속 강조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그런 정책이 수면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통일이 이렇게 안 됐던 것입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럽에도 나토가 있고 그 다음에 EU가 있습니다. 독일은 자기의 그 전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 통합에 모범적으로 나섰고요. 그 다음에 나토 회원국으로도 성실히 했고, 거기다 유럽엔 OSCE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 안보 협력 기구라는 게. 근데 아시아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도 우리가 통일을 달성해도 현상 변경이 크게 안 되는 거를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동북아에는 없다는 거죠. 그게 또 차이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인데요. 비용 문제가 사실 제가 어디 지방 강연이라 하면 제일 이제 오래 얘기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동서독 같은 경우는 통일이 될 때 동독과 서독 간의 소득 격차가 몇 대 몇이냐면 3.5대 1 정도 됐습니다. 1인당 소득이. 근데 인구가 4배였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서독 사람이 서독 사람 4명이 동독 사람 1명만 먹여 살리면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이라는 게 주로 무슨 비용이냐면, 통일할 때 동독의 1인당 소득이 30% 정도였던 거를 한 70%, 80%까지 올리는 게 통일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동독 지역의 소득 수준을 서독 지역에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남북한이 몇 대 1이죠? 인구는 2대 1. 소득 차는 30대 1입니다. 우리 한 명이 북한 사람 30명의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인당 소득 격차가 지금 30배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그 30배니까 몇 프로입니까? 3%도 안 돼요. 북한 지역 주민의 1인당 소득은 우리의 3%도 안 되는데 이걸 70% 내지 80%까지 올리려면 얼마나 많이 돈이 들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건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요. 이명박 정부 때 류익 장관이라고 통일부 장관이 있는데 KDI를 시켜서 조사를 했더니 우리 통일 이후에 북한이 급변 사태가 나서 당장에 내일이라도 통일이 된다. 그럼 매년 100조씩 해가지고 30년 동안 3,000조를 줘야 됩니다. 이게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아마 저 같은 경우에 세금을 한 700만 원, 800만 원 그 정도 더 내야 되는 거더라고요. 매년 세금을 700~8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서 북한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통일을 한다. 그러면은 통일 비용이 30년 동안 400조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2,400조가 2,600조가 절약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남북 간의 교리 협력을 해서 북한의 경제를 낮게 해주고 소득 수준이 빨리 올라가게 해줘야 언제라도 북한이 무너지더라도 우리의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이고요.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김정은은 수령이기 때문에 오류를 저지를 수 없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한테 당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괴심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김영철이를 처형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은데 김영철이는 뭐 아까웠는지 처형을 안 시키고 있다가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다시 만나고, 그런데 또 한미연합 훈련을 안 한다 그러고 또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틀어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북미 간에도 회담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하자고 그렇게 열심히 유엔에 가서 매년 연설하면서 종전선언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본체 많지 않았고 바이든도 본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북 간의 그 대화나 북미 간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돼 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희생양을 누구로 삼을까? 근데 당연히 트럼프가
트럼프가 그 회담을 파토났으니까 당연히 미국한테 해코지해야 될 건 아닙니까? 근데 왜 한국에다 했을까요? 한국이 우습게 보였기 때문에. 무엇이 우습게 보였을까요? 첫 번째로 북한이 화가 났어요. 대북 전단을 살포해서 가뜩이나 남한의 경제력이 60분의 1로 추락해서 지금 정권이 언제 망할지, 언제 반란이 날지 남한 사정만 알게 되면 북한 사람들은 남한이 자기네보다 30배를 잘 사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린 3대 독재에 우린 속았다. 저놈의 김정은을 내쳐야 우리가 잘 산다. 폭동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남한하고는 단절하고 사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전단 살포하는 걸 막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그 폭파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전단을 살포하면 가만히 있지, 더 이상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근데 계속 전단이 날라오니까 폭파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직접 촉발 요인이고요. 행태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로 트럼프를 만났는데 결국은 실패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잘못했다. 두 번째는 남북 정상 간 합의를 했는데 이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철도 뭐 현대화해 준다, 도로 건설해 준다 그러고 북한의 지역을 다 조사하고 자기네는 북한 땅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거지같이 사는데. 그런데 그걸 다 보여주고 그래도 남한에서 뭔가 해주겠거니 했는데 하나도 해준 게 없어요. 철도 건설이나 도로 건설을. 왜 못했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미국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문재인 정부는 죽어라도 해주고 싶어 했죠. 죽어라도 해주고 싶은데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그냥 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보기에는 저건 남한의 대통령이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미국이 한마디 하니까 못 지키는구나. 남한하고는 더 이상 뭐 해봐야 아무것도 뭐 나올 게 없구나. 미국하고 합의를 해야지 남한하고는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북한이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 정부고 그래서 굉장히 국방력보다는 화해협력에 신경을 쓸 줄 알았는데 국방비는 계속 또 강화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진보 정부는 국방비를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수 정부 누구죠? 이재명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국방비 요만큼 올렸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찾아보세요. 진보 정부가 보수 정부 때보다 국방비를 2배 이상씩 더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나 약속도 안 지키더니 국방비만 늘리고 국방력만 강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났던 겁니다. 이거는 김여정의 대남 성명 보면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저 늙은이한테 속았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졌는데 북한도 그 첨단 산업 그런 거 협력하고 싶거든요. 디지털 사업, 금융개혁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괜히 자기네들 노동력만 이용하고 임금도 국제 수준에 비해서 형편없이 줬다. 나중에 불만을 가졌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남한은 전쟁을 해도 작전 지휘권도 없다. 한미연합사령관 미군이 지휘하는 자주권이 없는 나라다. 그래서 남한에서 이런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여기는 뭐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해도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래서 우습게 보고 폭파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제가 평가한 겁니다. 어디서도 아마 뭐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아야 그럼 우리가 북한한테 정당한 협상자로서 대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나 지금 미국한테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한미 관계는 돈독하고 우호적으로 좋게 계속 가져가고 서로 협력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걸 다 의존하는 식으로 갔다가는 북한한테는 전혀 대우받을 수가 없고 남북 관계는 전혀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고요. 대전략 목표로는 국익 중심의 얘기 한 건데 왜 저렇게 평범한 거를 세웠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때 너무나 이념 중심의 비실용 외교를 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관계가 좋아졌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미국은 3년 뒤에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은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하는 나라다. 쟤한테는 뭐 줄 필요도 없고 내가 시키면 다 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일본한테도 과거사나 영토 문제 이런 거에서 거의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그냥 과거사 문제를 그냥 일본이 뭘 잘못했는데 거꾸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일본 지도자들은 과거사 문제는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다시 과거사 문제를 다시 끄집어서 그거를 가지고 일본하고 싸우겠다는 게 아니고요. 과거사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지난 정부도 한국의 정부였기 때문에 한국의 정부가 위안부 문제나 강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 계속 일관성을 가지고 신뢰감 있게 계속 그거는 지켜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일본을 먼저 방문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의 극우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의 극우들은 이시바 총리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이시바 총리하고 왕창 대판 붙어가지고 둘 다 피 흘리고 쓰러지기를 기대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한 합의는 지키겠다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에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정책이고요. 그 일본을 먼저 간 것도 사실은 한미 FTA 하는데 한미 간에 관세 협상하는데 일본하고 가서 노하우도 좀 듣고 조금 좀 보이지 않게 세를 결합하려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백악관에 들어서자마자 트럼프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일기 집권 때 한일 간의 관계가 안 좋은 거를 몹시 걱정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일본을 먼저 들러서 이시바 총리하고 갈등을 말끔히 해소하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싫어할 행동을 했는데도 그거를 좋게 잘 설명해서 그걸 호재로 만들 수 있는 게 이재명 정부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국방부터 이제 국방 통일 외교 순으로 짤막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방 부분에서는 정예 군사력을 건전하는데 자각력을 증진한다는 건데요. 특히 이제 위성 같은 것도 저궤도 위성 같은 걸 많이 들여놓고 감시 정찰 정보 그다음에 작전 기획 지휘 능력을 향상을 통해서 전작권을 임기 내에 완료한다라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보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123개 과제를 확정할 때 이거 완전히 달성 못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조금 문구를 바꿨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시행한다. 그렇게 목표로 한다로 바꿨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저는 완료라고 해서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도 국방부나 윗전에서 그거 좀 순화해서 보내라 그랬는데도 저는 완료라고 보냈는데 결국은 목표로 바꿨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작권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우호 관계는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고요. 전작권 전환하는데 이게 확장 억지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70% 이상이 핵을 개발하자 그러는데 핵을 개발하자는 이유는 미국이 씌워준 핵우산이 안심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장 억지는 너무 약한 거예요. 거꾸로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세계 5등이고 북한이 35등이거든요. 계속해서 매년 미국의 군 능력을 검사하는 연구단체에서 한국이 34에서 36위, 북한이 34에서 36위를 왔다 갔다 하고요. 우리는 5등에서 7등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훨씬 우세하다는 거죠. 근데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핵무기 한 발 떨어지면 여기 100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북한이 50발 갖고 있는데 서울에 3발 떨어지면 서울은 아무도 살지 못하는 땅이 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제가 유감인 것은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핵을 갖고 있는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핵을 2개 갖고 있고 이란이나 다른 나라들은 개발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선제 공격도 하는데 우리는 핵을 북한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가 소중한데 그 평화를 너무나 경시하고 그냥 찝쩍거리고 북한을 찝쩍거리고 그러니까 이런 건 대북 정책으로서는 최하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하고 강력한 국방개혁도 하겠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 확장 억지는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통일에 있어서는 기조를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저께 유엔 연설에서 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여기 다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로 핵을 가진 북한과의 대결과 충돌을 불사하는 무모한 정책을 하진 않겠다. 두 번째, 북한이 싸움을 걸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각력을 갖추고 북한이 만약에 도발한다 그러면 즉흥적으로 2배나 3배 보복하고 남침한다 그러면
미군이 안 도와주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북한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손자병법에도 나오듯이 싸우지 않고 이기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얘기 안 했지만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평화를 구축해서 서로 간에 호혜적인 협력은 하자. 그래서 분단 비용 최소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동서독 교훈에서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1973년에 유엔에 가입하면서 서독의 지도자들은 암암리의 컨센서스를 이루는데 그게 뭐냐? 앞으로 통일 얘기는 통일하지 말자. 통일하면은 동독은 우리랑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3배 이상 무쇠하니까 서로 간에 교리 협력하면 자기네가 흡수 통일당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남북한은 30배거든요. 1인당 소득이.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지금 움츠러 들어가지고 절대로 남한하고는 교리 협력 못하게 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북한을 어떻게든지 대화로 끌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단 비용을 신뢰를 증진해서 그 9.19 군사 합의도 다시 복원시키고 그렇게 해서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대화를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그 정례화해서 남북 간의 대화를 하면서 교류 협력을 하는데 그래서 분단 상황은 분단 상황이지만 분단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를 대한민국 대북 정책의 기조로 삼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서독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서독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분단선은 우리가 근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근 거다. 따라서 우리가 그 분단선을 그들이 거는 것이만 어떻게 현실적으로 거져 있으니까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없는 것처럼 살자라고 17년 동안 살아서 통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한 분단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나가면 북한도 대화에 응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다 평이한 것들입니다. 남북 화해협력 관계, 남북 관계 재정립해서 그 8.15 때 경축사 3원칙을 간밤에 유엔에서도 연설해서 얘기했죠. 상호 체제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 유엔에서 다시 얘기한 8.15 때 얘기한 거는. 그 다음에 긴장 완화해서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복원해서 남북 간의 기본 협정을 체결한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임기 중에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기본 협정을 체결하면 국회에서 비준을 이번에는 하려고 그런 구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혜적인 교류 협력을 하는 것이고요. 인도적 협력은 정치적 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하고 대가를 걸지 말자.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인권 문제 이런 거는 자유권뿐 북한의 자유만 외치지 말고 사회권도 같이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인권 증진과 남북 관계 발전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자.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들의 뜻에 따른 대북 정책을 하자. 또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외교입니다. 외교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서 전방위 협력 외교를 하자는 게 생각입니다. 여기 쓰진 않았는데요. 전방위 우호 협력 외교를 하자는 것이 가장 기조고요. 그런 데서 이제 주변 사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한미동맹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가자. 한일 관계는 과거사와 영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 영토는 아니더라도 과거사는 땅 밑에 묻어뒀는데 다시 꺼내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일본 지도자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 그러면 항의하고 독도 근처에서 자꾸 자기네 영토라 그러면 항의하고 그 문제는 엄격히 계속해서 문제로 남아있지만 미래의 지향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협력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도 계속하겠다. 한중 간에도 10월 말에 시진핑 주석이 오는데 거기서 그 환한령도 해제시키고 한중 FTA 2단계 협상도 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복원시키겠다. 한러 관계는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이지만 우리하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던 거는 간접적이라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내는 거는 상당히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봤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키예프까지 방문한 건 좀 과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입장을 보면요.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여러 차례
한국은 비우호 국가 중에 가장 우호 국가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한국은 우리는 언제라도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그러나 공은 한국에게 있다. 한국이 선택해라. 근데 한국이 계속해서 금년 연초에도 지금 추가 제재를 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한국하고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제재를 계속 가하니까 계속 우리 그 기업들이나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국회의장이 그 베이징에서 푸틴을 만나가지고 한국 기업 130개 기업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라고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을 우리랑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왜 거기에 그렇게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전쟁 중이더라도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국익을 증진하고 만약에 전쟁이 종전이 되면 관계를 개선하겠다. 특히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은 중국이 우리의 숙적이다. 중국이 미래의 21세기의 민주국가들의 주적이다. 따라서 중국을 막아라. 한국을 전면에 내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뭐 어떻게 합니까? 시진핑하고 전화해가지고 잘 지냈어? 시진핑 내 친구. 아유, 잘 지냈지? 덕담하고 그다음에 뭐 틱톡은 내가 가질게. 자기 실속은 다 챙기면서요. 우리는 적이 되려는 거예요. 여기 따르는 게 그게 현명합니까? 물론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안미 경중의 시대는 지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하겠는데 안미 경중의 시대가 지났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저는 언론에 지금 나온 그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미 경중의 시대는 아니지만 미국도 자기의 주적이라 그러면서 자기도 실리적으로는 이익을 다 챙기면서 협력할 건 협력하는데 왜 우리가 다 협력을 안 해야 됩니까? 협력할 건 협력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예,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28년에는 G20 정상회의라는데 이거 다 성공적으로 해야 되고 북핵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북핵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하고 만나는 걸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주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남한하고는 도저히 뭐 북한이 움직이려고 안 하니까 혹시 트럼프하고 관계가 이게 정상회담이 되면 그거를 잘 활용해서 남북 관계도 한번 해보자. 특히 지금 갈마 원산 그 관광지구를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지금 개통을 했는데요. 러시아에서 좀 갔는데 1,000명도 안 갔습니다. 근데 그 관광지구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지금 베이징에 가가지고 시진핑한테 관광객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국도 지금 여유 있게 지금 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교통사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대량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말은 남한하고는 일체의 대화를 안 하겠다 그러지만 한국에서 관광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북미 관계가 정상화가 되면 넘겨주세요. 북미 관계가 정상화가 되면 이 삼성그룹이죠. 저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이 이 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개성공단이나 북한의 노동력만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북한이 바라는 경협을 이제 해보자. 그래서 디지털, 금융, 자원개발, 그 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관광, 농업, 임업 이런 걸 종합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트럼프하고 한국하고 같이 한번 북한을 종합 개발해서 한반도를 다시 한번 평화의 시대로 만들어가자 이런 구상도 하고 있고요.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면 두만강 유역 개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북한의 자원 개발하는 거 러시아는 다 정보를 다 갖고 있거든요. 히토류도 많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히토류 같은 거를 러시아하고 우리가 같이 가서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뭐 극동에서 대농장을 경영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을 뭐 대거 고용해서 농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가공해가지고 수출한다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유망한 사업들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뭐 하여튼 두서없이 너무 빨리 말씀드렸는데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요. 질의응답 해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가 해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서 통일을 안 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결국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 통일이란 말을 꺼내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통일이 달성되면 좋지만 달성이 안 되더라도 이를테면 이런 거죠. 북한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강경 기조로 하고 뭐 좀 막 찝적대고 막 그렇게 강하게 하고 국제사회에 가서 비난하고 했지만 그래서 비핵화가 어떻게 됐나요? 훨씬 더 북한은
계속해서 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해서 능력만 훨씬 더 강화됐죠. 그거보다는 지금 동결이라도 시키고 중단이라도 시키고 축소시키면 그건 상당한 성과고, 나아가서 신뢰가 증진되면 궁극적인 북한에 비핵화는 신뢰가 증진이 돼서 북한이 내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 이거 그냥 몰래 숨겨가지고 있으니까 돈만 많이 들지 뭐하러 갖고 있어, 미국이 날 침략도 안 할 텐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스스로 없애게 만든 그런 방향으로 결국은 우리의 뜻은 달성하지만 앞서서 잘난 척하고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닌 거죠.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가 운전자론,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했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보기에는 아니 한국이 무슨 운전을 해? 저 그냥 조수석에 앉기도 급급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운전자론을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보기에 아이고 문 대통령 말씀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운전이 됩니까 지금? 운전을 한다 그랬다가 결국은 운전을 하겠다 그래서 김정은하고 철도 현대화 시켜준다, 도로 건설해준다, 무슨 교육하자 잔뜩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허풍만 떠는 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을 잔뜩 띄워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걸 얻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게 만드냐면, 지난번에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가, 기자가 질문했잖아요. 시진핑 주석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난 시진핑하고 훨씬 사이가 좋고 내 친구예요. 그래서 나 좀 있으면은 내가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는데 그거 사용하면 중국은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난 조만간에 중국을 방문하려고 그런다. 여기 이재명 대통령 계시니까 우리 이 대통령 중국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라고 하게끔 만든 거. 이게 전 놀랍다는 거죠. 저는 그 정상회담에서 제일 백미라고 보는 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나깨나 걱정하는 게, 미국이 자기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은 최대한 아끼고 팔짱을 끼면서 한국을 앞장서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시키고 그다음에 우리를 총알바지로 쓰고 방패로 쓸까 봐 저는 자나깨나 걱정이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가는데 같이 가자? 그 얘기는 뭡니까? 한국도 중국하고 잘 지내도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외교구나. 외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냐고 신뢰 장식도 칭찬해주고 여러 가지 칭찬해줬잖아요. 평화의 사도다. 또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해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 경제 문제 얘기하려다가 이건 안 좋은 얘기니까 나중에 합시다. 그러고 말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로 가려고 하지만 평화통일 하면서 가지 않을 뿐, 실제로는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길로 가야지 통일이 된다고 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대통령이 어제 유엔 연설에서도 나오죠. 우리는 자유자는 잘 안 쓰죠. 민주주의, 이념, 인권 이런 걸 존중하는 세계에 책임 있는 강국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이번 연설에도 또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용외교라 그래서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가치는 우리가 추구하지만 실용보다 가치를 더 위에 두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워서 윤석열 정부를 맨 앞장 세워가지고선 중국에다가도 정면 대결해가지고 한중 간에 알력이 잔뜩 생겼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양안 관계의 현상 변경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그랬습니다. 외교 용어로 절대라는 말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럼 중국이 무력이라도 써서 대만한테 하면 우리가 절대로 안 되니까, 절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원수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실용 해결하는 거는. 그럼 중국한테도 덕담해주고 양안 관계는 평화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국도 뭐라 그러나요? 중국이 특히 주목하는 건, 중국이 한미동맹 깨라고는 안 그럽니다. 그렇지만 한미동맹이 반중동맹이 된다? 그러면 이제 나서는 거죠, 중국이. 그런 거니까 이재명 정부가 실용 해결을 한다 그래서 가치를 경시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맞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그래요.
강화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 겁니다. 특히 전자권 전환이 숨어 있습니다. 전자권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기반한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는 지금 저궤도 위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 감시 능력 이런 게 상당히 더 많이 필요해요.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국방비 미국이 원하는 게 지금 우리가 GDP의 2.4%인데 이거를 5%까지는 아니지만 3.5%까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려주려고 그러겠습니다. 그 국방비를 올리는데 그 돈을 어디서 쓰냐? 전자권 전환에서 필요한 우리의 부족한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쓴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비 그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거는 대만에 갈등이 나면은 주한미군 막 가고 한국군도 도와달라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양안 간에 갈등이 나서 미군이 간다 그러면 우리는 막지는 못할 겁니다. 가게는 놔두지만 그거를 공식적으로 마음대로 가라라고는 못 해주겠다는 거죠. 가는 건 막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미 가려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엄밀히 말씀드려서 우리 동문이기도 한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콘돌리자 라이스하고 2006년 1월 달에 합의한 사항입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갖고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지만 이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나 한국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걸 미국은 존중한다라고 함으로써 이 전략적 유연성을 준 거를 보자기를 씌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모호해요. 모호하니까 중국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끄집어가지고 야 실체를 드러내고 우리는 아무 때나 가고 중국이고 어디고 막 우리는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하겠다 이렇게는 못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을 절대로 인정 안 한다. 그건 아닙니다. 모호하게는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9배 인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설명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방위비 분담금은 이건 작년 10월 달에 이미 합의가 돼서 8%나 올려줬어요. 이거 올려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대신에 국방비는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그럼 그 돈은 어디다 쓰냐? 우리 군의 AI 군으로 첨단 강병 만들고 하사관들이 지금 병장 월급을 너무나 많이 올려줘가지고요. 병장 월급이 2만 원,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죠. 하사관 월급이 210만 원인가 그래요.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사관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사관 월급도 올려주고, 그 국방비 많이 필요합니다. 국방비는 올릴 거예요. 국방력 강화는 할 겁니다. 지금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만나서 담합할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도 주울레하고 키신저가 만나가지고 이 월남에 파병한 미군은 어떡하고 또 뭐 한반도는 어떻게 주한미군은 어떡하고 그런 얘기를 미국하고 중국 간에 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권력 정치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동맹도 믿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거죠. 과거에는 미국을 믿고 있었으면 되는데 이제는 동맹인데도 못 믿는 시대가 왔다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트럼프는 하루아침에 너 방위비 분담금 9배 올려줘. 싫어? 그러면 28,500인데 트럼프는 맨날 43,000명이라 그래요. 근데 28,500인데 그러면 한 15,000명 그냥 뺄게. 그러면 우리나라 난리 납니다. 우리 보수 언론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정부는 완전히 한미동맹을 깨는구나 막 그래서 완전히 정권 막 날아갈 지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게 재래식 군사력은 엄밀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재래식 군사력은 4,5천 명은 줄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확장 억지는 더 강화시켜달라. 지금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재래식 군사력은 더 우세한데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남북한 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 없으면 우리가 맞상대에서도 이기는데 뭐 그렇게 주한미군 28,000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4,5천 명만 뺀다 그래도 조중동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권이 막 휘청휘청해요. 우리나라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미리 김을 빼놓기 위해서 주한미군 뭐 4,5천 명 정도는 빼더라도 우리가 확장 억지를 오히려 더 강화하면 한미동맹 염려 없다. 그러나 우위는 계속해서 가져가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3,500억 달러.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4,100억 달러인데 3,500억 달러 플러스 기업들 1,500억 달러 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IMF 사태 또 나지.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도 안 쓴 게 미국은 합의문을 내자 그랬어요.
그거 3,500억 달러 한국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처에서 결정하면 45일 내에 한국은 입금하고 그 이익금은 50대 50으로 나눠 갖고 한국이 투자금을 빼면 미국 90, 한국 10을 가져라. 그렇게 빨리 사인하자. 합의문 안 내면 당신도 괴롭지 않냐. 하자고 그런 걸 우리가 안 한 겁니다. 그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리는데 합의 안 하고 온 게 오히려 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더 시간을 끌면서 10월 말쯤에 합의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우리가 정부가 좀 합의를 잘하기를 응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이 설쳤습니다.